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인구와 도시, 지역 개발과 지역 불균형, 교육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한국의 인구와 도시 문제, 지역 개발과 지역 불균형 문제, 교육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호학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구와 도시 문제 중 한국의 인구와 도시, 지역 개발과 지역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의 인구 변동과 도시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기 이후에 한국의 도시화는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제 식민지 통치와 식량을 모으고 배달하는 중심지로서 도시 성장이 이루어지는 제1시기, 즉 일제강점기 시기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광복 후 1945년부터 1960년대에 해외 동포들이 기환하고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 북한 인구들이 남하하고 피난민들의 도시 정착 등으로 도시 성장이 이루어지는 제2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시기는 1960년대 이후 도시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국가 주도적 공업화로 인해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급증하고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의 인구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변동 추이, 즉 1960년부터 2010년까지의 인구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 전국 인구는 2,498만 명이었고 서울 인구는 244만 명이었습니다. 전국 인구 대비 서울 인구는 9.8%에 불과했던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전국 인구 대비 서울 인구의 비중은 훨씬 더 커져갔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면 전국 인구 대비 서울 인구 비중은 24%에 이르게 되었고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 대비 4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 전국 인구 대비 서울 인구 비중은 점점 적어져 가고 2019년도를 보면 전국 인구 5,100만 명의 서울 인구는 960만 명인데요. 전국 인구 대비 서울 인구의 비율을 보면 18.6%, 그리고 전국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는 50%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도 도시화 속도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문제는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초기 도시화 특징은 한국의 도시화는 유럽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공업화 및 상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진행되었습니다. 1960년대 공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농촌의 과잉 인구가 배출 요인이 되어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이루어진 경향이 강했다면 공업화 이후에는 도시 일자리가 흡입 요인이 되면서 인구 이동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한국의 수출 지향적 공업화는 서울, 대구, 부산을 잇는 경북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 영남권, 영남 해안 지역에서 공단 건설이 집중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화와 인구 집중은 서울을 중심으로 경북축을 따라서 이루어졌고 반면에 이런 축에 들어가지 못했던 호남지방, 특히 농촌의 인구가 많았던 호남지방에서 서울 및 수도권으로 훨씬 더 많은 인구들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80년대 이후 도시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구조가 점차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변화해 가면서 대도시가 공업적 생산 공간에서 사무공간, 상업공간, 문화공간으로 그 중심적 성격이 점차 변해갔습니다.
즉 서울이라는 대도시 안에 공장들이 있다가 그 공장들이 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변화해 갔던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대기업의 경영 및 사무 공간과 부가 집중되면서 교육, 문화, 주거, 소비, 의료 등 좀 더 높은 수준의 문화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점차 변모해 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공단에서 각종 오염물질 배출이 더해져서 더 많은 인구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 및 주택의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교통망과 자동차 배기가스의 문제, 이들이 배출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와 생활 하수의 문제,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문제, 빈곤 복지의 문제, 범죄 문제, 재개발과 관련된 갈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 상황이 변화하고 도시개발 상황 과정에서 도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과 도시 갈등은 현대 도시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공간의 합리적 비용을 앞세운 도시개발 및 재개발 과정은 이해관계자 당사자들 사이에서 개발 이익의 분배와 분배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들 그리고 세입자들 사이에서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서 대상자의 지정으로부터 개발 방식, 주민 참여 형태, 개발 손익 분배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집단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 부정부패의 문제, 경제적인 범죄의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과 주택의 가수요를 확대시켜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낳고 부동산 투기 붐을 일으켜 부동산과 주택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주거지 개발 속에서 부동산과 주택이 주거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갔던 것이고, 그 결과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급적, 계층적 분리와 부동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 불평등과 위화감이 도시 문제로 떠오르면서 도시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농촌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의 농촌 인구는 1970년에 총 인구의 50%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 10% 이하로 떨어지고 지금은 농촌 지역에 훨씬 더 적은 인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농촌 사회에서는 노동력의 부족,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부양 부담, 상대적인 소득의 하락, 취약한 양육 및 교육, 심지어는 의료의 문제와 문화적 낙후성 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힘든 농사일과 이런 열악한 생활 환경 등으로 인해서 젊은 층의 인구가 급속히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농업 노동력의 부족 역시 굉장히 심각한 농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늘고 빠르게 외국인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에서의 국제 결혼의 증가는 다문화 가정의 갈등, 이주 여성 및 자녀의 부적응, 그들에 대한 차별 등 새로운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과 지역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단지, 물류시설, 교통택지 및 상가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 집중에 따른 도시 기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면, 농촌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지역의 낙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공업화 과정에서 공업도시의 개발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날 공업의 산업적 비중이 줄어들면서 유럽의 전통적인 도시들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재개발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림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경우, 즉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 산림 개발처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지역 개발이 추진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공업화 과정에서 지역개발과 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강 이남 강남 지역이 새롭게 개발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부동산 투기 열풍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역개발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파괴됨으로써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 개발 사업자, 지역 주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마찰이나 갈등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 개발이 되면서 지역차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는 계속 발전되었지만 1970년대 초부터 정부에 의해서 추진된 핵발전소,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등의 위험시설들이 설치된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1987년도에 시작된 시화호 개발은 토지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 반면에 자본 유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의 비효율성 문제, 막대한 개발 비용으로 인한 재정 낭비의 문제, 그리고 주변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 것이죠. 즉, 지역개발은 필수적이었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역개발 자체가 새로운 사회 문제를 낳기도 한 것입니다. 또 지역 격차로 인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문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공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과 영호남 지역 격차 등으로 지역 불균형이 커지면서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분출되었고,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균형 발전 정책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이후 정권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의 적극적인 분산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수도권 내에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지역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 서울에서는 인구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에서의 사회 문제는 여전히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부의 지역 균형 발전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는 지역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호남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졌고,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세종시 등 신행정수도의 건설, 혁신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지역 격차, 신흥 대도시와 중소기업 도시 간의 지역 격차는 장기간 형성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지는 못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은 계속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수출 주도 공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 격차 역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1971년부터 1985년까지는 새마을운동 등의 노력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 농산물 시장 개방, 그리고 정부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투자의 감소 등으로 농가 평균 소득은 도시 노동자의 평균 소득의 80% 이하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은 계속 낙후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으로 젊은 층들이 쾌적하게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고, 그래서 젊은 층은 점점 더 많이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농촌이 사회 문화적으로 낙후되기 시작하자 인구가 감소했겠죠. 인구가 감소하면서 사회적 투자가 더욱 줄어들고, 결국 농촌에서의 소비 시장은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에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유출을 막는데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농촌 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좋은 먹거리, 유기농 음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유기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이 새로운 농가의 소득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귀농을 하는 사람들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사람들 역시 복잡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여가 혹은 주거를 위해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등 농촌이 새로운 주거 생활 공간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선행세대 또는 기성세대가 한 사회가 지니고 있는 언어, 지식, 기술, 규범, 가치, 문화생활 양식 등을 후속 세대에게 가르침으로써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제도와 기관을 만들어내고 발전시켰습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국가가 대중교육을 담당하게 되었고,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인 학교가 설립되어 공교육을 담당해왔습니다. 공교육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초, 중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비를 점차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진단하고 교육 효과를 평가하거나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이러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선별하는 목적을 지니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공교육이 확대되면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개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불평등할수록 사람들은 지위 상승 욕구가 강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위 상승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학력이나 학벌을 취득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교육 및 시험 제도에서 치열한 성적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 기회와 시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형식적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계급적, 계층적 지배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 여건의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최근에 사교육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 여건의 불평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대학 입시 제도를 통해서 더 나은 학력과 학벌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이나 지위 상승, 소득 획득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및 입시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부모의 계급, 계층 격차에 따라서
사교육비 투입 규모가 달라지면서 교육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부잣집이나 고위층 자녀들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상의 고액 과외를 비롯해서 입시 코디네이터가 등장하죠. 한국에서 입시에 실패하면 마음 편하게 외국 유학길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소시민들의 경우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가정에서조차 사교육에 투자되는 금액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제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우연히 아이들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서 엄마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유치원생인 아이들이 월요일에는 영어 학원에 가고, 화요일에는 수영장과 무용학원에 가고, 수요일에는 과학학원에 가고, 목요일에는 미술학원을 가고, 주말에는 영어와 한국사 과외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속으로 헉했습니다. 이렇게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아닌 건지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교육의 기회가 평등할 수 없고, 교육을 많이 받거나 질 좋은 교육을 받을수록 시험과 채용의 기회가 더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개봉됐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성적을 잘 받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로 고정화되어 있는 사회 구조의 모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일까 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한편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규모가 작아서 대학교들은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서 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학생 등록금 의존도가 굉장히 큰 사립대학교들은 대학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왔습니다. 근래 10여 년 동안은 대학 등록금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상승시켜 왔기 때문에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반값 등록금 주장을 통해서 대학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구 상황에 맞춰서 정부는 국가 장학금을 늘리는 방식의 대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등록금의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위계적인 대학 서열 구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대학 입시를 위한 성적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교육을 통해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 중심의 교육에 따라서 많은 사회적 병폐등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열한 성적 경쟁에 따른 과도한 공부 시간, 과도한 사교육,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신체 활동의 부족, 수면 시간의 부족, 그리고 모든 교육의 내용들이 입시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의 다양성 부재 문제, 적성 교육이 제한되는 문제, 성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입시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과 소수 엘리트 중심의 경쟁 교육으로 인해서 다양성 교육에 의한 창의력, 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이 어려워지고 있고, 공부에 대한 경험이 스트레스로 인식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 이후에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향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공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서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 교육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교육, 재정의 투자라고 하는 사회 문제인 것입니다. 한편 입시 경쟁 교육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심화시켜서 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것은 학교 폭력,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역시 입시 교육에 몰두하면서 스트레스의 문제, 학교 폭력의 문제, 자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사회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